모닝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유가 매크로 환경에도 변화가 좀 심하고 최근에 수요와 관련된 전망들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의 현재 흐름 어떻게 될까요? 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증가한 재고 소식에 의해서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올라오다가 좀 주춤한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같이 유가단에서 우리가 근데 이제 좀 조정 장세, 좀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가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에너지 섹터 자체가 원자재 펀드 안에서 가중치가 58%나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부진한 흐름들이 원자재까지 다 발목을 잡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더 유가단에서 그래도 하단은 좀 경고할 수 있다라는 점. 올해 지난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U자형 방향의 회복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점, 이 부분으로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가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양상 속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유가 흐름이 사실상 좀 부정적인 세 가지 원인을 꼽자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유가단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만들고 상단을 계속 닫아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꼽자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좀 경계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과연 3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수급단에서 여전히 경계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좀 여전히 시차를 갖다 두고 즉 공백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즉 중국의 부양책은 사실상 유동성이겠죠.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중앙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결국 경기단에서라든가 수요단에서 자극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유동성이라는 즉 총 신용 창출에서 GDP를 나눈 값인 크레딧 임펄스를 보면은 크레딧 임펄스는 중국의 석유 수요를 갖다가 대략 9에서 12개월가량 선행을 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뭔가 이 정책에 반영될 시점은 올해 하반기나 내지는 4분기이기 때문에 그 시차가 좀 존재한 차원에서 공백기가 남아있다라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좀 유가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단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부동산이 안 좋다 이거라기보다는 금리는 부동산을 갖다 1년가량 선행하고 부동산 경기는 운송량 석유 수요를 갖다 1년가량 선행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거에 위축됐었던 작년에 위축됐었던 그림 탓에 이를 운반해주는 운반용 내구재 수요가 위축됐었고 운반해주는 운송량 석유 수요도 후행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은 재고단에서 디젤 재고가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같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후행적인 효과 차원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 이 세 가지가 가장 유가의 상단을 막아주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렇게 유가가 좀 부정적인 원인들 세 가지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러면 시점은 어떻게 될지, 회복에 대한 예상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희는 올해 WTI 레인지를 갖다 작년 연간 전망 때, 그러니까 22년도 연간 전망 때와 동일하게 작년에도 하단 65에서 상단 95, 올해도 연간 레인지로 하단 65에서 상단 95 WTI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희는 여전히 상반기보다는 좀 더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더 많은 포커스를 갖다 하고 있겠고요. 그럼 그 같은 원인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갖다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일단 오펙 플러스가 여전히 추가적인 감산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랑 되게 오버랩돼요.
22년도 때도 6월 달에 당시 모든 대다수의 기관들이 유가 더 올라갈 거야.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할 거라 했는데 네. 당시 저 역시도 그렇고 유가 오히려 70불 갈 거다. 오펙 플러스는 추가 감산 안 할 거다. 왜? 이유는 뻔했었죠. 수요가 뻔히 둔화될 걸 알면은 둔화됐을 때 나서야만 유가가 더 안 빠지는 것이지 당장 그 사전적으로 취할 조치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오펙 플러스는 작년 12월 달 정기총회에서 추가 감산을 갖다가 결의하지 못했는데 이 같은 부분은 정책 여력을 남겨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중동 산유국들의 냉방 시즌인 단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냉방 시즌 기본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가 이들은 냉방 시즌이고 네. 이들 단에서는 자국의 전력 수급 단에서 즉 전력원 단에서 우리랑 다르게 40% 이상이 뭐다? 석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전력 수요가 더 급증하기 때문에 OSP 인상 통해서 해마다 결국 수급을 타이트하게 이끌어가면서 이 같은 부분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또 다른 부분 단에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라니냐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네네. 결국 라니냐 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라니냐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천연가스나 석탄뿐만 아니라 유가 역시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있겠고 미국의 DUC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채산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DUC들이 채산성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상 여력이 점점 제한된다는 점 이 같은 부분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유가의 핵심도 또 라니냐라는 점에서도 함께 또 영향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산유국인 사우디 쪽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확장 프로젝트 중단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당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7년까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다가 일평균 100만 배럴 가량을 이제 그 컷을 갖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추가로 이제 생산 능력 자체를 올리려 했던 걸 갖다 취소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27년까지의 이 같은 계획이 철회됐다? 이 같은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수급이 과연 계속 안정적으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이야 사실은 수요가 좀 약한 구간이고 경기 국면 측면에서 수축 국면에 위치해 있고 아직은 뿐만 아니라 라니냐가 아니라 엘니뇨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까지는 네. 결국 에너지 섹터는 엘니뇨 구간에선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케인 시즌이라던가 또는 동파되는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동파되는 이런 라니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약한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갖다 우리가 많이 잊고 살고 있고 구조적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많이 잊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점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가 라니냐 구간이었는데 이때 사실은 공급 차질이 라니냐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공급 차질 이슈가 다시 라니냐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때 재개 시에는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이 같은 사우디가 추가적으로 생산 캐파를 갖다 늘리려 하는 것 갖다 철회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되는 부분 단에서 우리가 공급 차질 단에서는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결국 유가 단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년에도 그렇고 높여줄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지금 원유 재고가 계속 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소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도 결국에는 유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 단의 여파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었던 그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뒤이어서 좀 시차를 두고 있긴 하지만은 뒤이어서 결국 이를 운반해주는 뭐 건자재라던가 집을 사면 우리가 내구재를 사기 때문에 내구재를 운반해주는 운송 석유 수요, 즉 디젤 수요 단에서 약해졌었던 그림들 이 같은 부분이 좀 작용했다라 보고 있고 네. 결국 재고가 우리가 WTF 어떻게 보면 포워드 커브를 갖다 그리면은 얼마만큼 앞으로 2, 3개월 동안 수요가 약할지 강할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재고 추이를 갖다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결국 지금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콘텐고지만은 다시 또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백오데이션 자체가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점점 콘텐고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트레이더들은 원유를 인도받을 시점을 점점 딜레이할 것이고 그 딜레이한 결과물이 점점 후행적으로 재고가 늘어날 수 있는 그림으로
느낌으로 지금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은 맞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또 휘발유 재고는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요거는 좀 다르게 해석을 봐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휘발유 단에 우리가 재고가 감소하는 부분 단에서는 휘발유 같은 경우 우리가 수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크게 가동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지 보수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고 단에서 정유 제품 재고 단에서는 조금 둔화된 그림이 나왔었겠지만은 휘발유 같은 경우 운송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드라이빙 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조금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경기에 좀 더 예민하다라 볼 수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이슈라든지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봤는데 투자 전략으로 유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이걸 좀 더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째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에너지 섹터 비중을 갖다가 작년 4분기 때 또 한 번 늘렸다라고 발표가 나왔는지에 맞아요. 대해서 네.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렸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째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점점 얘기 나오는 게 과거 1973년도에서 74년 같은 이 같은 물가가 다시 회복됐었던, 그러니까 70년대 때 물가가 올랐다가 다시 회복됐었던 그 그림을 왜 갑자기 또 한 번 언급하기 시작했는가? 그때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당시 단순히 오일 쇼크 때문만이 유가가 올랐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네. 뭐 때문이었다? 라니냐 구간이었어요. 그때도. 당시에도 해수면 온도 추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 오일 쇼크면은 유가만 더 치고 나갈 일이지 모든 원자재가 다 치고 나갔었거든요. 네네. 어째서였다? 당시 라니아 영향도 강했었는데 마치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에서 2011년 그리고 우리가 오일 쇼크 이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같은 그림들이 전부 다 다시 라니냐가 재개되면서 마침 원자재 단에서 구조적 공급 보증 문제가 결부돼 있었던 시장. 이런 거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연결해서 보면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고민을 했었을 때 원자재 단에서는 좀 더 원자재 관련된 기업 단에서 특히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에 보면은 에너지 기업들 중에 이런 대부분 원유 관련된 생산 기업들이 자꾸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확대하고 네. 그리고 배당을 확대하고 오히려 투자를 갖다 점점 계속 안 하려 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결국 뭐 증세나 이 같은 부분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업황 자체가 또는 라니냐라든가 이 같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는 점점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업들한테 좀 더 포커스 맞추고 자사주 매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금 흐름도 좋고 이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즉 에너지 섹터 단에서 관련된 기업들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좀 뭔가 업황이 아직 변화된 게 많이 없어 보이지만은 네. 오히려 좀 길게 보면은 매력적인 그림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란의 최대 송유관이 좀 폭발됐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석유주들이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들은 뭐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결부시켰을 때 좀 단기적인 영향으로 보시나요? 예,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의미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란 쪽에서 뭐 이런 폭발 사고, 근데 이란 정부에서도 오늘 새벽 때 발표가 나온 바와 같이 오늘 오후 늦게 안에 이제 다시 또 가동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완전히 불강력적인 요소는 아니고 특히나 만약에 불강력적 요소였다라면은 뭐 TTF라든가 MBP라든가 이 같은 LNG 가격이 튀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단발적인 그냥 이슈거리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을 자꾸 좀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쟁이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영향은 저희가 뭐 투자할 때는 체크를 안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투자할 때는 저는 좀 이 부분은 즉 중동 쪽에서의 지정학 리스크는 사실 원자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보다는 조금 더 물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하면서 금융시장에 좀 더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물가 지표가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컨센을 상회했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더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경기가 만약 그렇게 좋다면은 ISM 서비스 가격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물가를 또 선행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니냐가 재개될 경우에는 원자재가 또 튀어오르면 원자재 물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단에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의 이 같은 공급망 리스크 같은 지정학 리스크 따른 공급망 리스크는 즉 운임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운임비는 후행적으로 물가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결국 2월부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남미 쪽 국가들이 출하량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출하량이 늘어나면은 컨테이너 단에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 같은 선박단에서 이슈가 계속 불거질 것이고 화물 지수 단에서도 마침 그 상황에서 중동단의 이슈가 계속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화물 컨테이너 지수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디스인플레이션 하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은 이 같은 공급 측면의 세 가지 요인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걸 가지고 원자재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네. 참여자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지난달에 LNG 수출 시설을 뭐 신규 건설하는 승인을 뭐 중단하는 그런 영향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뭐 원자재 단에서 여파가 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 단에서는 원자재 단의 여파, 물론 조금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좀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때 갔을 때 라니아 좀 더 본격화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얘기는 나올 거라 봅니다. 네네. 다만 이 같은 부분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오히려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원전을 갖다가 더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원동력이라 보거든요. 네네. 결국 왜다? 이같이 미국이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들한테 러시아 건을 갖다 근절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보장해주겠다 했는데 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가 보류돼 버리면은 캡 수출에 대한 캐파가 한계가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계속 유효하겠지만은 그 이후 때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은 우리가 점점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전히 석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신재생이라던가 이런 걸로 전환하고 있는데 전력단에서 그럼 한계가 존재할 테고 네.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의 이 같은 스탠스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재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재생도 신재생이지만은 특히나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원전이라든가 이쪽에 계속 특히 유럽이 대표적인 예로 계속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게 이 같은 이유이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서 또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엔비디아가 초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는 시총 3위 자리까지 꿰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제장에서도 다시 한번 두각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함께 전략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